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노총이 전국 각지에서 99명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울타리가 설치된 집회 장소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지만 울타리 밖에서는 가닥가닥 붙어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명으로 73일 만에 다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3차 유행이 우려되자 방역당국은 역학적 관련성이 없어도 열이나 기침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일 새벽 멕시코와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코로나19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조현우, 황인범 등 선수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표팀은 추가 검사를 실시해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판스프링을 불법 부착한 화물차를 집중 단속하겠다던 정부가 기사들이 반대하자 단속을 유예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은 결국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12년을 견뎌온 피해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민주노총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100명에서 1명이 모자란 99명씩 인원을 쪼개서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린다는 취지와 코로나19가 퍼진다는 우려, 서로 충돌하면서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모였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자 대회를 연 겁니다. 의자에 앉은 집회 참가자는 70여 명, 주최 측까지 합하면 99명 이내 인원이 모였습니다. 빈 의자에는 헬멧만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 도심에서는 100명 미만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민노총은 허용된 최대 인원이 모이는 쪼개기 집회를 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영등포역, 마포역, 서울역 등 25개 장소에서 99명 이하가 모이는 동시다발 집회를 연 겁니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한 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일 때도 지부별로 50m 정도 간격을 뒀습니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2주 연기했지만 부산과 대구, 울산,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민노총이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13,000여 명. 집회장 밖에 모인 사람까지 포함하면 신고한 것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보수단체가 정부를 규탄하며 매주 열고 있는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보수단체도 99명이 모이는 쪼개기 집회를 신고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개천절 집회 때 경찰 차벽은 물 셀 틈 없이 광화문 전체를 꽁꽁 틀어막았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체로 철제 울타리 정도만 있었습니다. 주최 측도 100명 넘게는 안 모이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구역,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만 그렇고요. 울타리 바로 바깥에는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장 보시죠. 이지훈 기자입니다.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광화문 일대를 봉쇄했던 경찰 차벽과 철제 울타리. 오늘은 집회 금지 구역인 국회 앞에만 경찰 차벽이 설치됐고 다른 집회 장소에는 울타리만 놓였습니다. 경찰도 별도 검문 없이 집회장 주변에서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민노총은 집회 강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삼가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언론이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민주노총 사무총국 동지들은 다 퇴장해 주십시오. 집회장에도 발열 체크를 한 뒤 번호표를 받아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36.1도입니다. 입장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바로 옆 공원에 모였습니다. 띄엄띄엄 앉은 집회장과 달리 공원 곳곳에서는 빼곡하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대회장 밖에 계신 우리 동지들도 좌우 간격을 충분히 좀 벌려주시고. 주최 측의 거듭된 당부에도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모여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도 집회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집회 현장 참가자도 안전한 집으로 조속히 귀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보수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오늘 집회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인 오늘에서야 그것도 SNS로 집회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집회 시작 1시간 전이었으니까요. 주최 측이 취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빠듯한 시간이었죠. 물론 코로나19 상황이나 집회 규모가 달라서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 개천절 집회 때 육성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오늘 낮 1시 집회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집회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집회의 시작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 1시간 앞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집회 재고 요청에도 결국 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자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내로남불 방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집회의 경우에는 자제 요청으로 슬그머니 발뺌하는 시기니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된다면 정부 여당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집회는 지난 개천절 집회 때와는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제재 수위가 그때보다 덜하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입니다만 10명이든 100명이든 사람이 모이는 상황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코로나19를 버텨온 지 오늘로 300일째 신규 확진자는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터지는 감염 소식에 3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명으로 73일 만에 다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 9월 수도권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시점으로 되돌아간 모습입니다. 지난 봄 대구 신천 집발 집단 감염, 여름 수도권 재유행에 이어 겨울철 3차 유행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지역의 특정 시설이 중심이 됐던 것과는 달리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번지는 감염 양상도 문제입니다. 서울 동작구 카페에서 16명, 경기 가평군 학원에서 22명,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에서 21명, 전남 순천 은행에서 10명이 확진되는 등 일상 공간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사실상 턱 밑까지 왔다면서도 수도권의 경우 현재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100명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광양, 여수는 1.5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또다시 여러 가지 생활상의 제약, 자영업자분들의 민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역학적 관련성이 없어도 열, 기침, 콧물 같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30초에 한 명씩 입원 환자가 나오고 대기하던 환자가 병원 화장실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 유럽이 직면한 끔찍한 현실입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 하루에 18만 명을 넘겼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로마의 4성급 호텔 앞에 멈춰선 구급차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내립니다. 올해 봄 코로나19 1차 확산 당시만 해도 그럭저럭 버텼던 병원들이 환자를 더 받을 수 없게 되자 영업을 중단한 호텔을 병실로 활용하는 겁니다. 현지 시간 어제 인구 6천만 명인 이탈리아에서 쏟아진 확진자 수는 4만 명을 처음 넘었습니다.
di buone emozioni, insomma, da portare sul lavoro e questo lo facciamo. E l'abbiamo vissuta male, come l'hanno vissuta tutti. 의료 체계가 탄탄하지 않은 남부 지역 나폴리의 한 병원에서는 80대 환자가 병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Questo è deceduto, questo è l'ospedale Cardarelli. 응급병동에서 치료 순서를 기다리다 심장마비로 숨진 겁니다. 병상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Ci troviamo di fronte a situazioni effettivamente molto gravi. Abbiamo notizie di farmacie che sono rimaste prive di ossigeno, abbiamo notizie di pazienti che non riescono al domicilio ad avere ossigeno. 전국에 2차 봉쇄령이 내려진 프랑스에서도 입원 환자가 3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Nous comptons ces derniers jours une hospitalisation toutes les 30 secondes et une admission en réanimation toutes les 3 minutes. 주차장에 임시 병동을 만들어 폭주하는 환자들을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주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네바다주에서도 병원 주차장에 차량 대신 병상이 들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4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연방정부 차원의 봉쇄 조치는 없다면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As soon as April, the vaccine will be available to the entire general population, with the exception of places like New York State. 하지만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앞둔 미국 전역에서 병상이 거의 바닥난 것으로 알려져 혹독한 겨울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평가전 때문에 유럽으로 떠났던 우리 축구 대표팀에서 5명이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당장 내일 새벽 예정된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우려 속에 오스트리아에 입성한 대표팀. 골키퍼 조현우는 안면보호 마스크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방역 철저히. 훈련 때도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물 한 모금도 엄격히 구분해 마셨습니다. 최대한 코로나 수칙 잘 지키면서 저희가 열심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와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일이 터졌습니다. 조현우, 권창훈, 황인범, 이동준과 스태프 1명 등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5명 모두 증상이 없는 상태고 방역 지침에 따라 격리됐습니다. 당초부터 우려가 컸던 일정이었습니다. 인구 900만 명인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코로나 청정국가로 평가됐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최근 10,000명을 돌파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축구협회는 내과 전문의를 주치의로 동행시키고 호텔에 외부인을 차단하는 등 관리에 신경을 썼지만 화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협회는 현재로서는 감염 경로가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급하게 잡은 훈련장에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등 대표팀 전원은 오늘 오후 다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자정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축구협회는 오스트리아, 멕시코 측과 경기 진행 여부를 협의하는데 추가 확진이 없더라도 상대국에서 난색을 표하면 경기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이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요. 마스크 의무 착용 첫날 저희 취재진이 서울시 단속반 현장 점검에 동행했습니다. 밤이 문제였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 시내 유흥가.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마스크를 벗은 채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단속반원이 옆에 있는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또 다른 남성 2명도 마스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또 다른 감성 주정.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여성을 단속반이 제지합니다.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여성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던 낮과 달리 밤 시간 술에 취한 사람들이 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가 하면 제일 먼저 손님 만든 분이 이 코스크를 하고 있어요. 일명. 일단은 시정명령이니까요. 바로 좀 써주세요. 지금 바로 좀 써주시겠어요? 전자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나이 드신 분이나 술 좀 취하신 분들은 안 되니까 제가 특별하도 이거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하거든요. 선생님 여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QR코드 거의 0건이고요. 수기도 지금 사실 지금 와서 이제 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먼저 계도 조치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이나 과태료 때문만이 아닌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쓰겠다는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채널A 뉴스 서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지 못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공수처마저 힘으로 밀어붙이느냐 반발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게으른 야당의 지연 전술을 그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리지 않는 열차에 앉아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투트랙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후보 중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지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야당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병역 문제, 재산 문제, 이제 가족관계 문제, 부동산, 등등 그런 거 다 포함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오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민주당은 오는 18일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에 나설 태세입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단독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을 겁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를 바꾸기 위해 아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꼼꼼한 검증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압수한 휴대전화 암호를 강제로 받아낼 법을 만들겠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밝히자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번엔 4년 전 발언이 소환됐습니다. 2020년 추미애 장관 말을 2016년 추미애 의원이 미리 반박한 것인가? 들어보시죠. 최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테러방지법.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연사로 나서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 휴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테러 방지를 빙자해서 국민을 옥죄기 위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교활한 악법.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제재하는 법 제정에 나선 지금과 다른 논리를 꺼내든 겁니다.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그토록 반대했던 테러방지법과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가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 중시라는 검찰개혁의 명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열왕연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나왔고요. 첫 번째 주제는 기억법, 누군가의 기억법이죠? 지난 1970년이었죠. 예.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어제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는데요. 이 전태일 정신을 두고 여야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친 전태일 정신 계승이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잇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은 전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태일 정신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유니언이 다시 반박을 하면서 공방이 또 가열됐죠. 유니언 오늘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코로나로 절벽에 몰린 중소기업에 52시간제를 칼같이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게 전태일 정신인가라며 이념적 허세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 정의당 입장도 궁금한데 전태일 정신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정의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174석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제 말이 아니라 전태일 노동 3법 통과로 노동 존중 약속을 실천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죠. 국민의힘도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채택에 난색을 표하자 정의당이 민주당을 압박한 건데요. 여야가 말로만 전태일 정신을 외칠 게 아니라 입법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기 쪽에 유리한 걸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몇개 수석의 쓴소리. 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그때 좀 졸기도 했지만 또 직원도 잘하는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여권 인사들이 들으면 아플 수 있는 말을 원조 친노로서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그 이후에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유인태 전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특활비는 관행대로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는 여권의 비판이 여권 원로의 눈에는 탐탁지 않았던 듯합니다. 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유인태 전 총장이 제안한 해법이 눈에 띄는데요. 유 전 총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밖에는 연출할 수 없었는지 정부 여당에게도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뭐 인사조치 하든가 해야 된다고 보죠.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인사권, 특활비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문 대통령에게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자, 지금 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친문 지지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유 전 총장은 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했을 때도 네. 명분이 없다고 직격탄을 그렇죠. 날렸는데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하다 보니 친문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제발 자중해라,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 등 비판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열왕야랑은 약은 쓰다로 정해봤습니다. 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도 쓴 법이죠.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이 판스프링, 긴 막대기처럼 생긴 철판으로요, 화물차 짐칸에 꽂으면 화물을 더 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헐거워진 채 달렸을 텐데요. 다른 차에 날아들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도로 위의 흉기, 왜 지금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커다란 쇠막대기가 날아와 앞유리와 부딪힙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수석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쇠막대기 정체는 판스프링.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진 뒤 다른 차량이 이를 밟아 튕겨져 승용차를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판스프링은 화물차 뒷바퀴 부분에 있는 부품입니다. 중량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변형시켜 짐칸에 꽂아 쓰는 겁니다. 짐을 더 싣기 위한 받침대 역할로 쓰는 건데 대충 끼워 넣다 보니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빠집니다. 판스프링을 화물칸에 부착하는 건 엄연한 불법. 합법적으로 쓰려면 적재함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화물 주인이 과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판스프링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차 기사들 주장입니다. 이거 제가 갖다 여기다 끼면서 질문 대상하면 한 3만 원 정도 신고가 된다고. 정부가 지난달 집중 단속을 예고했지만 화물차 기사들 반발에 결국 판스프링을 잘 묶고 다니는 조건으로
내년 1월까지 단속을 미루면서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갖고 어쩐저쩐 얘기하는 것도 시적으로 내보면 그게 아니거든. 이해를 뭐 해야 될 뭐 그런 뭐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단속해야지. 이게 차 사고가 많이 나면은 그냥 단속해야지 이거는.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같은 낙하물로 217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 2월 입양된 16개월짜리 영아가 숨졌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여러 군데의 뼈가 부러져 있었는데요. 범인, 다름 아닌 천사의 탈을 쓴 엄마였습니다. 지난달 한 방송에서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입양을 결심했다던 30대 엄마. 그리고 방송에 출연한 지 12일 만에 주검이 된 16개월 영아. 둘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제는 3살 배기 친아들을 마구 때린 베트남 국적의 엄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점점 더 잔혹해지는 아동학대.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숨지는 아기에게 하실 말씀 어떠세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숨도 못 쉬고 그러는데 차 못 가고 그러시면 난리 쳐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해. 네, 엄마는 구속이 됐지만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숨진 지난달 13일 엄마의 행적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 근처 시장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유모차를 끄는 저 여성.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친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게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네.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로부터 40분 전쯤에 집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났다고 하는데 네. 경찰도 그 시간에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도 방치한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또 병원에 갈 때도 119가 아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모녀를 태웠던 택시기사의 얘기 충격적입니다. 아이가 이게 충고 모시고 있으면은 거의 실성 단계로 가야 될 판이잖아요. 뭐 나한테도 빨리 가자든가 독촉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119 불러라 하니까 119가 빨라요? 택시보다 빠를까요? 이래. 빠르든 안 빠르든 불러야지. 택시기사가 수차례 얘기를 한 뒤에야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저것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응급조치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 택시기사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 엄마니까 더 화가 많이 났는데 이럴 거면 입양을 왜 했을까요? 네, 이유는 이겁니다. 4살짜리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 엄마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입양 초기에 축하금 100만 원을 비롯해서요. 지자체로부터 매달 25만 원씩 수당을 타왔다는 점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양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왜 아무도 이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까? 네, 입양 후 3개월 만에 어린이집 교사가 처음으로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6월과 9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3차례입니다. 심지어 9월에는요.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는 소아과 의사의 신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학대를 의심할 결정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번번이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고 예를 들어 멍이라고 하면 멍이 생긴 이유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 가정의 환경이랄지 방문했을 때 엄마 품에 안겨갖고 잘 놀고 있다든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때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죠. 예, 뭐 16개월이면 말도 잘 못하는데 지금 경찰 관계자 해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동학대가 처벌이 안 되니까 계속 일어났던 거 아닐까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아동학대 건수는 24,600건에 달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건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15%. 가해 부모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떼놓을 수는 없습니까? 네, 법은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나 대리인
혹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청구를 하면 법원이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보호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 격리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대 사실이 명확해서 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요, 퇴소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학대 피해를 감시해야 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요, 62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전에는 단 한 곳뿐이어서요. 한 기관에서 25만 명 넘는 아동을 관리해야 합니다. 5년간 아동학대 건수는 14,000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11곳 느는데 그쳤습니다. 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보수 텃밭인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 승리하고요. 선거인단의 절반을 훌쩍 넘겨서 306명을 확보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전해지는 중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수도 워싱턴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갈수록 심각한데 대선 후 미국은 오히려 더 분열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지에서 김정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악관 앞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 광장으로 몰려든 트럼프 지지자들. 각종 지지 깃발을 든 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내일 대규모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날 밤부터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트럼프 시위대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백악관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어둠 속에서 양측은 대치를 이어갔고 I'm standing for you. I came here to stand for you. That's what I came here. If you don't understand that, bro, go to home. 곳곳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을 막기 위해 밤새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를 과시하려는 듯 내일 집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어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선 2, 3주 안에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 가능성도 열어두는 발언을 꺼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Hopefully the whatever happens in the future, who knows which administration will be, I guess time will tell. 트럼프 지지단체들은 100만 명을 목표로 집회와 행진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소요 가능성에 대비해 총기 반입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생수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 재활용할 때는 일일이 떼야 되니까 참 애물단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라벨 없는 채로 생수를 팔면 되지 싶은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경제를 보다 김단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생수를 사러 대형마트에 왔습니다. 디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수원지와 물의 성분이 표시된 비닐 라벨이 붙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닐 라벨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거는 이렇게 잘 띄어지는데 어떤 거는 여기 이렇게 차트가 좀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분리수거하는지 아세요? 알죠, 그거야. 껍데기 벗기고 네. 투명하게만 버리라고. 생수 라벨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제품 정보를 담고 있지만 분리수거를 할 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페트병은 세척과 분쇄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되는데 비닐 라벨은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페트병을 모아 실을 만드는 업체에 가봤습니다. 페트병을 가지고 저희가 원사, 폴리에스터 원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가방이라든지 가면트, 즉 옷을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페트병 쉬운 3개로 만든 옷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는 일반 섬유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데요. 이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페트병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방섬유용으로 뽑기 위해선 이물이 다 ppm 단위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 제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제품이 요 커버류 붙이대 들어가는 본드류, 비닐류, 유색 페트병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그 이물에 필터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실을 뽑았을 때 실이 사절되는 문제, 이런 품질을 이제 떨어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라벨을 떼지 않거나 오염된 채로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자 아예 몸체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벨을 뚜껑에 붙여 버릴 때 일부러 제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먼저 시도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용으로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리수 용기에 있던 라벨을 없앴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지난 1월부터 라벨 없는 생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1.5리터 기준으로 약 0.8g의 라벨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5.5톤의 포장지 발생량을 저감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일단은 환경을 중시하고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품 좀 출시하게 됐죠. 하지만 생수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몸통 대신 뚜껑에 라벨을 붙이려면 생산시설을 바꿔야 해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60여 개 업체들 중 얼마나 많은 업체가 동참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분리해 따로 버려야 합니다.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만 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를 보다 김단비입니다. 포근해진 늦가을 날씨는 참 좋지만요.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사만 3위 현상이 벌써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온화하겠지만 하늘은 여전히 뿌옇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아침에는 짙은 안개까지 끼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